길을 잃었던 밤이 모여 별이 되었습니다. 글 쓰는 몇 평 남짓한 공간은 때론 기뻤지만 자주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최선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가지의 성실보다 나를 많이 나누어 담아야 안전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삶을 지탱해야 할 직함을 등에 업고 자주 멈춰서고 잠시 도망쳐 숨을 고르기도 했으니까요. 나의 문장이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알고 가고 있을까 하며 자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저는 늘 글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문장이 저만의 것이 아닌 모든 이의 삶의 문이기에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그때 전하고 싶었으나 미처 전하지 못한 말, 곁에 있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나 마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잠들지 못하는 누군가를 토닥이고 소화되지 못하는 응어리진 풍경이 이내에 흘러갈 수 있도록 빈 속에 허기를 채우는 문장이 되어보길 바라봅니다. 쓰는 일은 결국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임을,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내내 가져가고 싶은 최소한의 성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는 이가 되어 기쁩니다. 내가 쓰는 사랑이자 가장 어린 마음, 순수함으로.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기록하는 태도, 지은이 이수현, 펴낸 곳은 지식인하우스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기록을 통해 삶에 관한 수많은 고민과 질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보여줍니다. 나는 쓰는 사람이야.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야. 쓰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작가는 역시 무수히 많은 고민과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힘듦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잦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쓰기와 기록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이 정갈하고 단정합니다. 더 넣을 것도 뺄 것도 없을 것 같은 문장, 화려한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고 쉼표 하나조차 깊은 고민과 사유를 통한 결론이었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은 아마추어인 제 눈에도 이 작가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트로 때 들려드렸던 작가의 말에서 쓰는 일은 결국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임을,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내내 가져가고 싶은 최소한의 성실이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쓰는 사람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의 글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찰나 8월, 스페인에 내리쬐는 햇볕으로 이미 겨드랑이에선 폭포수가 터지고 등골까지 땀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느라 목과 어깨는 빠질 것 같았고 연일 셔터를 눌러댄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유럽까지 왔으니 모든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강박이 들었다.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인지 내가 찍힘을 당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셔터를 누르다 이내에 지쳐 벤치 위로 널브러졌다. 도저히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을 여유 따위는 없었다. 어느 소담한 길목을 찾아 헤매다 겨우 들어간 카페에서 음료를 고르려는데 메뉴판 아래에 영어로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음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테이블에 앉아 땀을 식히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쭉 들이마셨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그제야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강력한 원색의 카페 인테리어, 그리고 통창 너머로 펼쳐진 수채화 같은 스페인의 풍경이. 이국적이고 낯선 정취가 말이다. 길을 훌쩍 웃도는 푸르른 나무들과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청량하고 맑은 하늘. 행인들은 느린 발걸음으로 평화롭게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중요한 장면을 한 컷이라도 놓치지 않을까 한껏 긴장되어 있던 마음에 작은 창을 낸 듯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더위를 한 걸음 물리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카페 사장님께 메뉴판에 적힌 문장의 뜻을 물어보았다. 세뇨리타, 아마도 당신의 바로 전을 일컫는 말이었을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그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사장님의 말뜻을 알아듣자 얼굴이 화hat하게 타올랐다. 여행자로서 나는 종종 기록의 본질을 잊을 때가 있다. 낯선 풍경에 왔다는 것에만 심취한 채 눈과 마음에 그 풍경을 먼저 담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계를 통해 바라본 풍경의 모습 속에 진정한 향유와 울림은 사라져간다. 그러니 아가씨, 흘러갈 오늘을 놓치지 말고 마음으로 기록하세요. 이어진 사장님의 말에 통창 너머로 따스한 햇볕이 들어왔고 풍경이 윤슬처럼 반짝였다. 어쩌면 풍경은 모두에게나 공평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만이 다를 뿐. 진정한 기록을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가령 모두에게 쏟아지는 공평하고도 다정한 봄날의 벚꽃을 걸으면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이의 눈을 지그시 마주하면서 창틀에 걸린 짙푸른 달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새벽 내 주운 폐지를 당신보다 더 등이 굽은 이의 빈 수레에 몰래 얹어주는 할머니를 보면서 최근엔 미술관, 박물관, 여행을 가더라도 그 작품에 온전히 집중해 흠뻑 녹아들기보다 그 장면에 심취한 나를 찍는 이들이 많다. 작품을 바라보는 나, 좋은 곳을 방문한 나, 마치 본인이 이토록 좋은 곳을 향유하는 능력이 되고 즐기는 안목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처럼. 그래서 SNS 공간은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전시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물론 나 역시 그러한 사람 중 예외는 아니었으니. 하지만 요샌 무언가를 볼 때 기기를 먼저 들이미는 것보다 충분히 그 장면에 녹아들어 음미하기로 한다. 나와 풍경 사이에 찬찬히 사유하고 응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진하고 깊게 순간을 기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8월의 스페인은 그렇게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둥근 약점. 모두 서로가 어색하고 낯설 첫 학기. 상담 심리학 수업을 함께 듣던 친구 중 도무지 입을 열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 오며 가며 이미 꽤 안면을 튼 사이였음에도 그 친구가 수업 중 발표를 하거나 가벼운 담소조차 나누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니 간혹 누군가 재미있는 유머를 건네도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속 말 한마디 꺼내는 법이 절대 없었다. 꼭 대답해야 하는 경우에만 네, 아니오식의 간단한 의사를 전할 뿐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MBTI로 구분하자면 굳이 묻지 않아도 극 I의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과제로 2인 1조가 되어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상대에게 전하고 그것을 녹취하여 기록으로 남기라 라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
워낙 말수가 적을 뿐더러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가 아니니 제발 그 친구만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친구와 한 조로 묶여 올라가 있는 익숙한 이름을 게시판에서 발견하고 절망하고 말았다. 따로 밥을 먹기에도 그렇다고 카페에 가기에도 애매한 사이였기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야심한 밤, 교실에 둘만 남아 과제를 시작했다. 미리 메일로 공유해 두었던 질문을 던지자 그 친구가 한참 있다가 입을 뗐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에도 나는 그제야 왜 그 친구가 극도로 말을 꺼내길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떨리는 친구의 입술 사이로 발음이 새어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평소에 말을 하지는 않아도 늘 생긋생긋 웃던 친구가 입을 열자 한껏 위축된 듯 보였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공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묵묵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친구가 모든 문장을 완수해낼 때까지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와 녹취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며 기록했다. 어눌하고 명확하지 않은 발음 탓에 처음에는 알아듣기 쉽지 않았지만 반복해 듣다 보니 문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릴 적에 발음이 안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부턴 말하는 게 싫고 두려워. 교우 관계가 전부였던 나이의 아이에게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엄청난 충격이었으리라. 혹시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걱정되었을 수 있겠다 싶었다. 감히 가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채 그동안 편히 마음 한번 털어놓을 수 없었던 친구가 안쓰러웠다. 나는 친구에게 녹취록 과제 파일을 전송했다. 동시에 힘들었을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아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감히 내가 그 상처의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너는 너의 방식대로 잘 극복해왔던 것이라고. 나 역시 과도한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글로 풀어내고 나서는 꽤 괜찮아졌다고.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 간혹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는 말 역시. 긴 밤이 지난 뒤 친구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다. 참 이상하지. 그토록 보이기 싫었던 면모를 꺼내 보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적어놓은 우리 대화를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는데에도 마음이 개운하고 후련해지더라고. 고마워 정말. 얼마 있지 않아 우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단순히 친구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주었고 어떠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확실한 진단 없이 그저 우리가 써내려간 대화를 기록했을 뿐인데 말이다. 누구나 서툴고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떤 면이 있다. 불완전하거나 약한 면을 꺼내 보이면 마음을 준 사람들이 또 떠나거나 나를 상처 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주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해할 필요는 없다. 아픈 면을 털어놓았을 때 기꺼이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 안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우리는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으니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하며 우리는 서로의 아픈 면까지 둥글게 끌어안는다. 태양. 그의 머리 위에는 늘 태양이 있었다. 볼품없는 얼굴과 살짝 벗겨진 정수리, 왜소한 몸집을 덮는 엄청난 아우라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를 만난 뒤 나는 꽤 자주 범죄와 천재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생각을 했다. 글을 쓰고 싶다는 공통점으로 모인 글쓰기 수업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자부심에 충만했다. 이미 대형 포털에서
웹소설을 연재해본 이력이 있거나 국내 유명 영화대본 작업에 참여해본 사람, 예고 문예창작과에서 늘 1등을 도맡아 했던 사람 등 글이라면 어느 정도 쓴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자신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말이다. 우리는 한 공간에 모이자마자 쓰라는 글은 안 쓰고 그동안 문우를 사귀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만 잔뜩 풀어내기 바빴다. 사회인이 되어 만나는 글쓰기 모임이었음에도 그는 늘 답답할 만큼이나 열심이었다. 그저 가끔 우리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듯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나이가 꽤 많은 탓에 동기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저 가끔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운 듯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교실 바로 앞 그의 벗겨진 머리는 형광등 빛을 받아 언제나 반짝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 글쓰기 강사님의 말을 다 받아 적고 매 순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듯 수업에 집중했다. 동기들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머리가 굵어진 뒤 만나는 우리는 본래의 목적인 글쓰기보다는 서로와의 교류와 수다, 그리고 회식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 글은 예술이야. 예술은 자유로움 속에서 나온다고. 저 아저씨처럼 미련하게 공부만 해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없어. 글 모임 중 이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품을 발표한 이력이 있는 동기는 그를 비웃었다. 우리는 꽤 자주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실컷 놀고 즐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동을 위안했다. 그는 가끔 창밖을 보았고 혼자서 끄덕이는 순간이 많았다. 조금 일찍 강의실에 들어올 때면 늘 왼쪽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동기 중 가장 먼저 등단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그였다. 국내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신춘문예에 소설, 시 분야 모두 수상했다는 것이었다. 여러 출판사에서 작품 제의가 물밀듯 이어지고 덩달아 여러 문학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거두었다. 앞으로 작가로서의 탄탄한 입지가 펼쳐질 것이었다. 동기들 모두가 놀랐다. 동기 모두 재능이 있었지만 내로라 할 만한 결과를 낸 것은 그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뒤이어 책 계약에 성공했다. 이례적인 행보였다. 다음 학기 강의실에 나갔더니 그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축하드려요. 나는 악수를 청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을 쓰셨어요? 분명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겠죠. 그는 수줍게 고개를 흔들었다. 55. 글을 쓰고 싶어. 직장인도 할 수 있다는 글 모임을 등록해서 왔어요. 사실 나는 우리 수업 다른 동기들처럼 기발한 상상을 하거나 타고나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적 많이 배우지 못한 터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아내는 가난한 삶이 싫어 어느 순간 나를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여느 날처럼 조붓한 빈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 라디오에서 시 한 편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무작정 책을 읽고 미친 듯이 필사했어요. 하나라도 더 담고 싶어서 말입니다. 쓰고 싶은 풍경과 색채가 많아지며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사람과 풍경, 일상에 대해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미치도록 행복해요. 매일 꾸준히 분량을 정해 글을 쓰는 것이 한 편이 되고 두 편이 되고 지금까지 수백 편이 되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은 평생 머리에 태양을 지고 가야 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힘이 들어도 타오른 창작열로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을 써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기록하는 그는 달든 표정이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꾸준히 써내려가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꿈에 대한 열망으로 꾸준히 삶의 관성을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동기. 그의 뒤에서 태양이 환하게 빛났다. 사랑은 오지 않는 계절을 함께 기다리는 것. 작년 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큰 대학병원을 찾았다. 길을 잘못 들어선 소아청소년과 병동 앞에서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헤매야만 했다. 그러던 중 한 장면에 시선이 가닿았다. 링거를 주렁주렁 매단 한 아이가 자신보다 한 뼘이나 더 작은 아이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한 손으로는 자신의 링거대를, 다른 한 손으론 무거운 휠체어를 낑낑대며 미는 아이의 걸음은 꽤나 다부졌다. 저들은 형제일까? 보호자는 어디 있을까? 자신도 성취하는데 왜 저 아이는 자기 몸집보다 큰 휠체어를 저렇게 낑낑대며 끌어주고 있을까? 온갖 합리적인 물음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멈춰선 장면 앞에서 모든 의문이 멈추고 말았다. 휠체어가 멈춰선 곳은 병실 복도 끝에 커다란 통창이었다. 창 너머로 피어난 샛노란 꽃을 가리키며 그 둘은 환하게 웃었다. 저것 봐! 엄마가 그러는데 개나리는 봄이 왔다는 신호래. 다음 봄에는 우리 꼭 밖에서 같이 뛰어놀자. 사랑이란 저것이 아닐까. 나보다 더 아픈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평범한 아이들처럼 걷고 바깥에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을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 오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으로 함께 기다리는 것. 사랑을 기록하는 장면 앞에서 나는 한참 서성였다. 하염없이 기다려보는 것도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과 상실도 어쩌면 사랑일 수 있으니. 남겨진 자리. 잊혀갈 즈음 매번 다시 만났다. 어린아이에게 시골집에 가는 길은 따분하고 고된 일이었으니 좁은 차 안에서 나는 둥글게 몸을 말았다가 천정에 네모꼴로 다리도 쫙 펴보았다가 세모꼴로 기울어져 잠을 청해도 보았다. 온갖 모양으로 앉아있어도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는 무얼 하러 가는데? 내 말에 아버지의 시선은 지금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는 듯 아득했고 말끝은 흐려졌다. 묘에 난 잡초도 뽑고 집터도 정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의 마지막은 분명 서울의 큰 대학병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쯤 청보리밭이 펼쳐졌고 이건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에 다 왔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시골집에 가면 늘 만나는 아이 정규가 있었다. 할머니 댁에서 대각선을 쭉 이으면 정규와 할머니가 살던 허름한 초가집이 나왔다. 내가 오면 늘 누런이가 다 드러나도록 투명하게 웃으며 와다다 뛰어오던 아이. 머리엔 찐빵 크기의 땜빵이 나 있었고 햇볕에 완벽히 그을린 피부는 서울 아이들에게선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가끔 소매 밑으로 드러나는 푸른 멍과 붉은 생채기가 궁금했지만 그 물음을 온전히 잠재우듯 그는 속없이 자주 웃었다. 나는 그런 그가 참 신기했다. 정규는 심심해하던 나에게 보리숲에서 숨바꼭질하는 방법이나 아카시아 꿀을 먹는 방법,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법, 쌀 포대로 썰매를 만드는 법 등 따위를 알려주었다.
그곳에선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으니. 갓난아이 때 부모가 고향에 버리다시피 하고 떠났다고 하대. 학교도 안 가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겨. 새벽녘 아버지가 동네 사람과 나누던 대화는 꿈결처럼 아득해졌다. 몇 밤을 자면 나는 또 서울로 가고 학교에 가서 국영수와 같은 것들을 머리에 채우고 정규가 알려준 것들을 까맣게 잊을 터였다. 그곳에서 중요한 건 내가 떠나온 곳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렴풋이 잊어갈 즈음 또 시골집에 가서 정규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될 테니까. 시간이 흐르며 1년에 서너 번 가던 시골집은 한두 번으로 해를 걸러서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기억 속 정규의 모습 역시 희미해져갔다. 정규는 제 이름값과는 달리 비정규로 치부되는 춥고 어두운 그늘에서 한껏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어른이 되어 나는 문득 그가 궁금해졌다. 마주본 초가집 지붕엔 겨우 숨이 붙어 있었고 곳곳엔 녹이 쓴 곳들이 삐거덕대며 힘겹게 제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새 등이 더 굽은 정규 할머니는 마루에 기대 앉아 담배를 뻐끔거리고 계셨다. 나는 정규는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산 저편을 보며 말씀하셨다. 나도 몰라. 정규 갸는 늘 남겨진 아이였으니까. 자도 한 번쯤은 떠나는 사람도 되어보고 싶었겠지. 아득한 정규 할머니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한 번도 정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 남겨진 자리는 늘 다른 아이의 자리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늘 떠나는 사람이었다. 우리 차가 까만 점이 될 때까지 팔을 흔들던 아이. 꼭 또 와야 해 하고 목이 쉬도록 소리치던 아이. 언제든 찾아도 그 자리에 있을 풍경처럼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아이. 알려준 것들을 해마다 또다시 알려주어도 좋을 만큼 누군가가 오는 게 기대되었을 아이. 기억 저편의 정규는 한 번 화내는 법이 없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맑게 웃고 있을 터였다. 그제야 아버지가 남겨진 자리를 향해 가던 길이 이해가 되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아버지가 짐짓 점잖은 어투로 뱉는 이 나이 먹고 무슨은 마치 유명한 작곡가가 본인이 만든 모든 노래마다 찍어대는 시그니처 사운드 같았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선 달에 한 번씩은 꼭 문화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여주었는데 이마저도 늘 우리에게 양보하셨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손엔 2개의 입장권이 쥐어져 있었다. 뽑기 번호를 잘못 골랐어. 애도 아니고 놀이동산이 뭐야 놀이동산이. 아버지는 뒤통수를 긁으며 한껏 멋쩍어 하시는 거였다. 선약이 있던 어머니와 남동생을 제외하고 입장권의 유효기간은 이번 주말까지였다. 평소 엄중한 면이 있으신 데다가 말수까지 없으신 아버지와 둘만의 놀이동산이라니. 이제 곧 맞이할 불편한 즐거움에 걱정도 되었지만 언제 또 가볼까 싶어 내가 먼저 그를 설득했다. 쭈뼛대며 발걸음을 내딛던 아버지는 이 모든 풍경이 생경한 듯 한참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다. 시간이 지나자 기구 앞에 아버지는 한껏 어린아이처럼 풀어지셨다. 나이테가 새겨졌던 얼굴은 잃어버렸던 동심이 차오르는 듯 한껏 밝아졌고 20살 청년처럼 입꼬리는 팽팽하게 올라갔다. 놀이기구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할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힘껏 소리를 질렀다. 외침은 어설프고 생경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제대로 아버지의 울음을 들어본 건 언제쯤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소리내어 웃고 울 때
어떤 표정이 될까? 회전 목마 앞에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물음에까지 다다랐다. 왜 나에게만 동심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이 나이 먹고 무슨 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유년을 나는 놀이동산에서 주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열정만으로 견뎌냈을 그의 대학 시절이 회사 생활을 하며 받았을 각종 서름에도 차마 뱉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삼켰을 울음의 모양이 가끔은 저를 위해 쓰고 싶었을 노동의 대가를 어린 자식들에게 모두 쏟아부었을 마음의 형태가 그래서 난 이곳을 가득 채우는 그의 무형의 외침이 좋았다. 한평생 자신이 짊어내야 했던 가장의 무게에서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어둑해진 놀이공원 집으로 돌아오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울해 홀로 새벽이었을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읽는다고. 찬찬히 곱씹어 돌아봐도 좋을 넉넉한 마음이다. 기억의 미로. 시골집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편해졌다. 너른 대청마루와 튼실한 소, 반질반질하게 쓸고 닦은 바닥과 시골집에서 나던 특유의 군내까지.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던 안온한 모양. 외할머니가 힘들게 낳아 키운 팔남매는 어느덧 장성해 도시에서 분주히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자신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세대를 써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의 풍경은 낯설고 어두웠으니 냉장고엔 리모컨이, 김치 냉장고엔 반지꼬리가, 쓰레기통엔 현금 다발이 들어있지 뭔가. 매번 낯선 방문객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 했다. 게다가 인자한 웃음으로 손주 손녀를 맞이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는 짜증과 울분이 서려 있었다. 실컷 화를 내고서 방금 한 이야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마치 아이처럼 말갛게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중 동네 어귀에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 반나절을 찾아 헤매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 어귀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외할머니를 겨우 발견했다. 어스름한 저녁,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여기저기 먼지가 묻은 초라한 행색을 한 채로 할머니가 슬피 울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주 익숙했던 터전마저도 갑자기 생경해진 것일까. 외할머니의 시선은 먼지를 풀풀 날린 채 떠나는 버스처럼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중이었다. 대학병원에 다녀온 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녀의 병명 앞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할머니의 마음에도 멍이 든 것이다. 기억의 미로를 헤매는 외할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가슴이 마구 뛰다가도 왈칵 눈물이 난다고 했다. 낯선 시간을 걷고 있을 외할머니를 시골집에 홀로 둘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당장에 그녀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왔다. 외할머니는 기억의 미로를 헤매는 와중에도 몸에 밴 부지런함을 잊지 못하는 중이셨다. 16살 외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와 관절 마디마디가 퉁퉁 불도록 농사일을 하셨음에도 일거리에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할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미 일하는 삶이 몸의 관성으로 자리 잡아 가만히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게 편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다 나는 그녀에게 유아용 색칠 공부책을 주문해드렸다. 예쁜 꽃과 나무, 벌과 나비를 쨍한 색연필로 신명나게 색칠하며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해하셨다. 아침에 각자의 일터로 나가
저녁 늦게 잠깐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던 우리 가족이 외할머니의 색칠 공부를 구경하고 그녀를 살피려 자주 한자리에 모인다. 그녀는 작품 옆에 최근 배운 당신의 이름 석자를 꼭 박아 넣으신다. 정윤남. 그 뒤엔 항상 젊을 때 내가 이걸 배웠다면 학교 색칠 선생님이라도 해먹었을 텐디 하며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어미였고 누이였고 딸이었을 외할머니가 다시금 제 이름 석자로 세상을 두드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치매 완화에 좋다는 음식을 한껏 담은 밥상을 차려낸다. 동생은 그녀에게 손목 위 건강시계로 혈당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아버지는 그녀가 적적할 때 말동무 삼을 수 있도록 지능형 어시스턴트 기기를 선물한다. 우린 이렇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기억의 미로에서 빛을 찾는 중이다. 그렇게 한 세대가 흐른다. 흘러가도 좋을 시절은 시리고 아픈 기억의 미로만 선명하게 남겼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작가가 될 거야. 이 말에는 작가가 되고 싶은 숨겨진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헌데 이는 마치 천부적인 재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매번 무엇인가를 쓸 때마다 이 재능의 부재를 뼈아프게 느낀달까? 이 느낌이 아파요. 좌절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매번. 아프니까 점점 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점점 더 못해지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저는 작가만큼 쓰는 이로서의 성실한 자세마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다음 생에나 되어야 작가가 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꿈을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들을 적고 책을 읽고 난 뒤에 간단하게라도 리뷰나 또 영상의 원고를 작성하고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일기장에 끄적거리는 문장도 있으니까요. 자작나무 숲의 댓글을 보고 있노라면 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 나무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실한 쓰기의 태도에 늘 감동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멋집니다. 우리 쓰는 사람들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럼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Show me what it's like to be circling among the clouds. Because without you by my side, I would be stuck here on the ground. You're lighting up the way, I can see the road ahead of me. I won't be stumbling in the dark. Your eyes are shining like the stars.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I can see the sun staring at you when you make that smile. I'm moving closer to you now. I can't get close enough somehow. And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I don't need anybody, I don't need anybody else. No one will ever take me, no one will ever take me away from you. I promise I will hold on to you.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you. Without you.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